명군 앙리 4세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머니 마리의 학대를 받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루이 13세는 역사상 전례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섭정체제를 무너뜨리고 끝내 프랑스의 진정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들에 의해 유폐당하고 그 울분을 떨쳐버릴 수 없던 마리는 여전히 욕심을 거두지 않은 채 탈출하여 다시 권력을 되찾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 너머에는 국왕의 어린 동생 가스통의 희미한 미소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아직 끝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이 모자간 형제간 대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이며, 때마침 이 국면을 주도할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조력 속에 루이 13세는 과연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마리가 블루아성에 유폐된 지 2년이 지난 1619년, 권력의 단맛을 잊을 수 없던 그녀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고, 아들 루이 13세를 끌어내리고 권좌를 되찾기 위해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도움 속에 군대를 모으게 되는데요. 분기에 대한 대의 명분을 찾던 마리는 자신이 편애해온 당시 11살에 불과했던 차남 가스통을 새로운 왕으로 내세우며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친정을 시작하고 이미 견고한 체제를 형성해온 루이 13세는 이 반란을 가볍게 진압했고, 전쟁은 마리 측의 일방적 패배로 끝났는데요. 그러나 어머니인 마리를 처벌하기도 어렵고 그러자고 방치했다가 그녀가 또다시 음모를 꾸밀까 염려되었던 국왕은 모후와의 화해를 선언하며 그녀의 반역을 용서해주는 한편 다시 파리 왕궁에 기거하도록 허락해주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마리와의 화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과 모후 사이를 중재하면서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루이 13세의 치아 명제상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는 아르망 리슐리에였습니다. 앙리 3세 시절 주요 행정관을 지낸 프랑스와 뒤플레시의 아들로 태어난 리슐리에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의면서 기울어진 가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성직의 길을 걷게 되었고, 1607년 22살의 나이에 사제로 서품을 받고 리숑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었는데요. 이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옛날 카페 왕조의 필리프 4세 때부터 시행되어 온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인 3부회에 성직자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신분 간 대립을 능숙하게 중재하고 특히 국왕의 결혼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대단한 웅변을 펼치면서 당시 섭정인 마리의 눈에 들었고, 마침내 그녀에 의해 왕실 고문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1617년 루이 13세의 쿠데타로 마리가 쫓겨나면서 마리의 측근으로 몰린 리슐리에 역시 궁정에서 쫓겨났으나, 2년 뒤 마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그녀와의 협상을 위해 국왕으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았고, 그의 뛰어난 중재력 덕분에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마리가 다시 궁정으로 복귀하면서 그 역시 능력을 인정받고 원래 자리였던 왕실 고문관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모후와의 화해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루이 13세의 총애를 받은 리슐리에는 교황청을 통해 추기경으로 서임되었고, 결국 그를 처음 등용한 마리보다도 오히려 루이 13세와 가까워지면서 1624년 재상에 임명되어 왕의 최측근으로 변모하는 한편 이 때문에 마리와는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리슐리에가 완전히 왕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그를 찰떡같이 믿어온 마리는 배신감을 느꼈고, 또다시 정치적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회를 벼르던 그녀는 리슐리에의 존재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면서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된 틈을 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재상인 리슐리에게 돌리며 왕에게 그를 해임할 것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때까지도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탄탄히 구축하며 나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데비 마리가 아들인 왕에게 자신과 재상 리슐리에 중 한 명을 그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왕이 마리를 선택할 것을 예상했으나 오랜 고심 끝에 루이 13세는 결국 리슐리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니, 이 일을 계기로 리슐리에의 지위가 강화된 한편 마리의 신복인 국세상서 미셸 데 마리아크 등이 축출되었고, 마리 역시 정치적 영향력을 사실상 잃게 되었는데요. 이후 프랑스 역사에서 뒤프의 날, 즉 소근자들의 날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프랑스 왕정이 절대주의 체제로 그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딘 상징적인 날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러나 끈질긴 마리는 이후로도 리슐리에 혹은 루이 13세 자체를 내쫓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음모를 꾸몄고, 이에 분노한 루이 13세는 결국 어머니와 봉합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녀를 끝내 프랑스에서 추방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프랑스에서 쫓겨나 브뤼셀로 망명한 마리는 계속해서 해외에서도 군대를 빌려 프랑스를 침공할 기회를 노렸으나 실패했고, 이후로 영원히 프랑스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처량한 신세로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곳곳을 전전하다 1642년 독일 쾰른에서 향년 69세의 나이로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와의 오랜 갈등을 끝낸 루이 13세는 이제 후계 문제에 부딪혔으니 오래전 어머니 마리에 의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출신의 안 도트리슈와 결혼한 그는 가톨릭 교리에 따라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냉담한 관계를 유지한 채 좀처럼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인데요. 만약 끝까지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왕위는 그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머니 마리와 함께 형인 루이 13세에게 대항해 프랑스의 왕위를 노리던 가스통을 자신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잠재적 계승자로 인정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참을성이 없었던 가스통은 마리가 실각한 디프의 날 당시 병력을 모집하여 어머니를 도우려다가 끝내 실패했고 형 루이 13세의 보복을 피해 국내를 떠돌던 중 반람에 가담했다가 또 실패, 다시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탐욕스러운 동생에 비해 한없이 너그러웠던 루이 13세는 잠재적 계승자인 동생 가스통을 끝내 용서하고 그를 다시 궁정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1636년에 일어난 수아송 백작의 리슐리의 암살 미수 사건에 가스통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젊은 귀족 생마르 후작의 반란 모의에도 가스통이 또다시 연루된 것이 드러났으나 끝내 처벌받지 않았으니 루이 13세가 그를 살려둔 것은 아무래도 공석이 될 후계 자리를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가스통이 이처럼 어머니 마리와 꼭 닮은 행보를 보이는 사이 왕비 도트리슈는 마침내 왕이 고대하던 아들 루이를 낳았고 2년 뒤에는 차남 필리프까지 낳으면서 가스통의 왕위 계승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못지않은 사실상 반란 중독자인 그에게 반란을 일으킬 명분은 이로써 더욱 확실해졌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킨 그는 훗날 형 루이 13세가 죽고 조카 루이가 끝내 왕위를 계승한 뒤에도 어린 왕에 대항한 대규모 반란에 가담했다가 패하고 체포되었으니 결국 어머니 마리와 똑같이 블루아 성에 감금된 그는 죽을 때까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향년 52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어머니와 동생 문제를 해결한 루이 13세는 완전한 그의 사람이 된 명재상 리슐리에 조력하 국가를 안정시켜 나갔으나 시련이 끊일 수 없듯 선왕 앙리 4세치와 갈등이 봉합된 줄 알았던 위그노들 사이에서 또다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이것이 불러올 또 다른 파국은 무엇이며 그들은 과연 새로 다가오는 난제들을 무사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평생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용적 태도로 프랑스의 전성기를 구가한 위대한 군주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